자, 이제는 제2절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계획 승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 중요한 파트입니다. 또 많이 또 개정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하는 경우 국책사업이다 할 때 꼭 국토장관이라는 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것도 정확히 인식해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간자가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걸 정확히 좀 인식해 두셔라. 왜냐면 실적이 아니라 지금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해봅시다. 사업 주체가 이제 사업을 하려면 사업 계획을 갖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계획은 크게 말해서 두 가지죠. 하나는 주택을 건설한다든가 아니면 대지를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보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 계획서에 대해서 승인할 수 있는 뭐가 있냐면 규모가 있겠죠. 그렇죠? 규모와 더불어서 이제 소유권 관계도 정확하게 인지를 해둘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한번 봅시다. 규모 그랬으면 여기 주택은 단독이 있겠고 공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지는 기본적으로 면적에 대한 개념이 있겠죠. 자, 단독은 홀을 기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원칙이 얼마냐? 기본적인 형태로 본다면 30호. 자, 공동은 30세대 이상이 돼야 되는 걸 기준점으로 삼겠죠.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가 있구나 볼 수 있습니다. 예외로다가 50호 이상, 50세대 이상으로 나갈 수도 있다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 보니까 50호, 50세대다 하는 의미가 바로 뭐냐. 한옥이 있다든가 아니면 일단의 토지로서 사업에서 조성된 단독주택 건설 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한테 개개인한테 불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을 가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개개인의 불화가 됐다면 건축 허가 받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이 아님을 정확히 좀 인식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50세대다 그럼 뭐냐?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또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있는 것으로서 뭐가 있느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있겠죠. 자, 뭐가 있어요? 달동네 같은 거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이런 형태가 됐을 때는 분명히 50세대 이상으로 해서 그만큼 완화시켜주겠다는 의미로 다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이 세대는요. 분명히 일정한 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나의 소유폭이 6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되는 것을 기준점으로 삼겠다는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대지는 얼마를 기점으로 하냐? 1만 제곱미터 이상을 기준점으로 삼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거에도 불구하고 이 규모 자체 중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에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국토계획법에서 주상복합건축물 집니다. 그래서 주상복합건축물서 300세대 미만. 그럼 반대로 한다면 30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은 얻어야 된다 이런 의미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가지고 꼭 좀 우리가 정의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는 이제 가서 원룸은 제외된다는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생활환경 정비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생활환경 정비 사업을 위해서 생활환경 정비 사업을 해서 농협중앙회로부터 돈을 지원받았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받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대상이 그렇다면 승인권자가 있겠죠. 승인권자는 삼원화가 돼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삼원화. 그러면 원칙적으로 누가 될 수 있는 건가? 한번 기점을 해봅시다. 자, 원칙이란 말 썼는데 제가 이제 그 자체를 나누기 위한 원칙이지 뭐 법의 원칙 예외란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자체가 10만 제곱미터를 기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10만 제곱미터를 기점으로 해서 자 10만 제곱미터를 이상이냐 미만이냐 이걸 기점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여긴 누가 되느냐? 시도지사요. 대도시 시장이 있구나. 그럼 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시는 그대로 같습니다. 여기는 같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특별시 광역시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 세종시 같은 자치도가 있겠죠.
다음 누가 있느냐? 시장 군수가 있겠죠. 도 밑에. 그렇다면 누가 없는지를 정확히 아시면 되겠네요. 여기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있구나. 요게 없구나를 잘 아셔야 되겠죠. 구청장은 여기 해당 사항이 없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안 된다? 구청장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와 같이 지금 서울특별시다 그러면 나라에서 구로고다, 구로구청장 없습니다. 다 서울특별시하게 규모 상관없이. 근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 시흥시다. 그럼 시흥시의 경우는 경기도지사가 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누가 할 수도 있다? 시흥시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가평군이다. 그럼 가평군수가 할 수 있고 경기도지사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다 이제 보면 누가 있느냐. 국토장관. 이거 외우기 싫으면 국책사업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국책사업으로서 규모가 크죠. 자, 330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되는 국책사업인 경우 국토장관이 한다. 이때 국토장관이 하는데 가장 주의할 점이 본다면 반드시 국토장관이 지정고시가 됐어야 된다 하는 걸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특히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자, 뭐를 주의해야 될 거냐? 이걸 주의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국가가 한다. LH공사가 한다. LH공사. 또 어떤 분을 제가 이걸 갖다가 이런 시간에 물어보니까 내 공사라는 게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0만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긴급 소위 우리가 쓸 때 지역균형 광역 이런 것에 의해서 국책적인 입장에서 국토장관이 반드시 지정 공고했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독 공동으로 출자한 것으로서 50% 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부동산 투자예산은 그래서 국가, 지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들이 같이 그 공동 출자했다면 그 경우도 승인을 갖다 누구한테 받느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받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쯤 하면 이제 문제를 갖다 풀어볼 수 있는 그 기출 체크. 주택법령상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 단,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이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되어 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주상복합이 아니다. 이런 얘기겠죠. 왜냐하면 주상복합이면 방금처럼 예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것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포인트가 자, 여기 잡혔네요. 자, 누가 있습니까? LH공사가 있겠죠. 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 A구에서 한다. 자, 이럴 때는 따질 거 없습니다. 규모 따질 거 없이 누가 된다? 국토장관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의 50호의 한옥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이때는 바로 누가 아니면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면 비광역시 C구에서 지역균형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이다. 자, 역시 국토교통장관이 지정고시한 곳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본다면 누구한테 받죠? 국토장관한테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반드시 대지에 대해서 소유권 확보가 원칙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소유권을 갖다 확보하는 게 원칙인데 자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가능한 경우 수가 있다. 그럼 그 가능한 경우 수가 몇 가지가 있겠는가? 그래 본다면 결론적으로 세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권한을 가져가는데 대개 몇 퍼센트까지 포함해서 볼 수 있냐면 가서 지구단위 계획으로서 자 지구단위 개발하는 거죠. 그 지구단위 계획으로서 결정이 의지됐다. 그래서 몇 퍼센트까지 80% 이상 이런 경우 기점을 삼아야 되겠죠. 다만 우리가 봤을 때 등록사업자와 공도로 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하겠다. 그러면 리모델링 제외하고 나서는 95%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무슨 청구를 하면 매도 청구 파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할 수가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자 여기 사용 권한을 갖다가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 다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LH공사 이들은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착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 승인 얻을 때 해줬지만 나중에 착공을 할 때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겠죠. 완전 확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바로 요거 있겠죠. 매도 청구라는 게 중요한 거죠. 매도 청구 유형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에 의한 매도 청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얼마 정도를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정도가 되면 기본적으로 가져갈 것이 있겠죠. 자, 우선은 미리 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 시가로서 속된 표를 제가 표현할게 꼬셔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업 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첫 번째 매도 청구의 경우에서 본다면 사업 주체가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가서 80% 얻었죠. 그렇죠? 그럼 80%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미리 3개월 이상 시가로서 협의를 해. 그래서 협의를 해가지고 얼마를 얻었느냐. 그 기준이 얼마냐. 이게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5%를 얻었냐 안 얻었냐 이것이 가장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95% 이상 얻었다. 그러면 나머지 5% 미만이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5% 미만에 대한 누구에게나 매도 청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매도 청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소위 5% 미만이 알박기 하는 형태나 마찬가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얻었는데 요 미만에 해당하더라. 그러면 결국 이때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해당하더라. 그러면 여기는 일단은 충분히 소위 속된 표를 써줄게요. 자, 제가 이런 표를 써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원주민을 일단은 제외하고 매도 청구다. 그냥 편하게 하려고 제가 원주민이라는 말 썼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요 자체의 이유가 지구단위 계획 결정 이전 10년 전서부터 자,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이루어지기 이전 몇 년? 10년 전서부터 그 전서부터 계속 소유하고 있는 요 사람들 갖다가 원주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로부터 상속받은 직계 전 비속 배우자 이게 되겠죠. 반드시 이건 상속해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증여다 안 되는 겁니다. 또 형제자매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받아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해 두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고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 리모델링에 동의하지 않는 자. 동의를 갖다 안 했더라. 이 사람에 대해서도 무슨 청구가 할 수 있겠죠? 매도 청구가 할 수가 있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찬성하지 않은 사, 이 사람한테도 매도 청구가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행방불명 됐을 때도 역시 중요해서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면 되는데요.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 포인트가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나중에 있는 요거. 자,
우리가 봅시다. 요 자체가 진행되는데 여기 사용검사 전까지는 다 누구 책임하에서 이루어지죠? 사업 주체 책임하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사용검사 받고 나서 분양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분양받은 여기 건물의 소유자가 문제될 거 아닙니까? 그럼 왜 문제될 거냐? 여기 5% 미만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습니다. 자, 여기 봐요. 매도 청구하면 동의가 된 거나 마찬가지로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억울하다. 나 분명히 하자가 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가 됐어요. 그러면 승소가 됐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봤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에 대해서 사용검사 이후에 소유권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실적 소유권 회복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결국 뭐가 될 수 있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여기 회복한 사람 회복한 자한테 자 시가로 주겠다. 시가로서 주겠다 하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시가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사용검사 후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이제 거꾸로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노하게 되면 자기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거꾸로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여기 많으면 대표자를 갖다가 선정해서 소송을 또 제기할 수 있어요. 소제기. 이 사람들이 이걸 상대로 해서. 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때 이때 얼마의 동의로서 선정할 수 있냐. 대표자 선정할 때는 이 대표자 선정할 때는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습니다. 그러면 동의하지 않는 자도 소송의 효과는 그대로 다 미치게 되는 겁니다. 집합건물 관점에서. 자, 그러면 효력이 있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나머지 몇 퍼센트가 문제되는 거예요? 5% 미만이 문제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매도 청구 의사 표시는 실소유자에게 이 사람들이 하겠다는 것을 이 사람 회복됐다 그러면 2년 내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사람들이 소를 제기하게 된 비용이라든가 기타 부담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냐? 이 사람들은 바로 여기 사업주체한테 구상을 요구할 수가 있다. 뭘 요구할 수 있다? 구상을 요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와 관련된 문제를 갖다 한번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자,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인정되는 매도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주택건설 대지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건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은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당연히 매도 청구 대상이 되죠. 그 다음 사업주체는 매도 청구일 전 60일부터 자 이렇게 보세요. 매도 청구하겠다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미리 3개월 전 시가로서 꼬셔온다 그랬죠. 시가로서. 그래서 거기는 역시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90%에 대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자 여기 보세요. 90이 아니라 95%를 기점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80%에 대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 지구단위 계획 구역 결정고 시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없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그 소리가 뭐라고 제가 표현했죠? 원주민을 제외하고 그럼 원주민한테 매도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옳은 표현이겠죠. 다음 5번 사업주체가 리모델링 주택 조합의 경우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 찬성하지 않는 사람도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승인 여부는 이제 신청했잖아요. 그죠? 그럼 승인 여부는 가서 관계기관장과 협의해서 가서 알려주도록 돼 있죠. 그래서 60일 내에 알려줍니다.
그럼 이때 여기 보면 사업계획 승인할 때 주택건설 사업, 대주택 사업 직접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 체납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부 체납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는 그 운영 기준을 갖다가 미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과거처럼 너무 과도하게 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장 넘겨보겠지만 승인 여부는 며칠 내? 60일 내 통보해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이 됐다면 이제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죠. 시행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효율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슨 시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공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공구별로 분할하려면 최소 단위가 공구가 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최소 단위가 600세대 이상이 되겠고 그러면 공구별로 다 나눈다면 적어도 300세대 이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져가겠죠. 그럼 이렇게 공구별로 나눠서 이제 나눴다면 우리는 착공하는데 착공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제일 첫 번에 한다. 예를 들어서 1공구라고 하자. 그 다음에 여기를 2공구라고 하자. 그 다음에 쭉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이게 최초잖아요. 그렇죠? 최초는 5년 내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5년 내에 해야 되는데 5년 내 안 했다. 그러면 취소 can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5년 했어요. 했는데 뒤에 거 2단계를 여기 있는 요 2공구를 갖다 하지 않았어. 그래도 이거는 취소 대상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꼭 좀 이해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가져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여기 보면 착공을 갖다 신고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연장해 줄 수 있어요. 얼마 정도 연장할 수 있느냐. 가서 상황이 끝나고 나서 1년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문화재를 발굴했다든가 경기가 안 좋다고 승인권자한테 얻은 경우도 있겠고요. 그 다음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이루어져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겠고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안 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 can. 취소는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쯤 하면 이제 기출 체크를 갖다 나가면 되겠죠. 사업주체갑은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주택건설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렇습니다. 을은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고시해 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당연히 승인권자 을로부터 했다는 것. 을은 당연히 승인했다는 걸 고시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 갑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해서 최초 착공 신고일부터 몇 년? 2년. 그 다음서부터 몇 년? 2년이랬죠. 2년. 자, 여기는 5년이지만 그 다음서부터 2년 내 지속화되는 거죠. 그 다음 3번. 갑은 소송 진행으로 인해서 공사 지연됐다. 자, 소송 등에 의해서 공사가 지연됐다. 그럼 끝나고 나서 몇 개월? 1년 내 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면 2년 아니죠. 그 다음 4번. 주택 분양 보증을 받지 않은 갑이 파산하여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을은 뭐 할 수 있다? 취소 can 할 수 있다가 되겠고 그 다음 갑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해서 최초 공구 신고를 2년이 지났음에도 안 한다. 자, 했음에도 2년이 지났으면 바로 취소가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몇 번이 틀렸느냐. 바로 거기는 3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이 시행에 보호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업은 어쨌든 사적 사업이지만 공적 기금이 들어갈 때에 여기에 대해서 보호 조치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공적 기금이 들어갈 때를 대비해서. 그럼 이 같은 보호 조치 중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행불자 뭐 이건 안 해도 되죠. 전국 배포에 2 이상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3실이 경과되면 법원에다가 공탁을 하면 되는 것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그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정평가업자 2인에 의해서 산술 평균을 가지고 되겠다.
그 다음 이제 뭐가 있냐. 국공유지. 여기 보면 국공유지가 있겠죠. 자, 국공유지가 있는데 그걸 파괴했다는 우선 매각과 임대할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건 이제 걷다 표시하면 되겠죠. 필기할 것 없이 국민주택 규모를 50% 이상. 자, 무슨 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를 50% 이상 건설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또 거기 국민주택이 아니라 국민주택 규모라는 거 정확히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주택조합 이들이 여기서 대지를 조성하겠다. 알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그거 받아가지고 우선 매각해가지고 가다가지고 2년 내 착수하도록 되어 있죠. 여기랑 다르죠. 빨리 하죠. 근데 만약에 2년 내 안 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여기 있는 매각을 한 것은 환매 대상이 되고 임대하는 것은 취소, 할 수 있다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자, 두 번째는 채비지. 채비지라는 건 보리 중에서 채비지가 있는데 여기를 갖다가 1단으로 조성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조성 요구를.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를 건설하겠다는 사람한테 주면 자, 그들한테 뭐냐. 그 중에 50%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우선 매각을 요구하는 겁니다. 나한테 주세요 하고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에 이 매각할 때 이 가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은 원칙적으로 뭐로다 되는 거냐. 원칙은 감정가격 기준점이 됩니다. 무슨 가격? 감정가격. 그러나 여기 보면 조성 원가인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이건 엄청 정책적으로 좋은 사람이죠. 그죠? 왜 그러냐면 국민주택 규모인데 소형의 60제곱미터 이하 또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 그만큼 정책적에 부합하는 사람이니까 싸게 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게끔 하는데 자, 국가, 지단체, LH공사 이렇게 해서 국민주택과 관련되어 있을 때지 모든 등록사업자한테 다 열어주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매도 위탁을 갖다 할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이들이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 2%를 갖다 수수료를 준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럼 이쯤 하면 이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갖다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용지 확보 및 매도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국민주택 규모를 얼마 정도로 했어요? 앞에서 국민주택 규모를 얼마? 50% 이상 건설한 자를 했죠. 그래서 1번은 40% 틀렸고 2번 주택조합을 건설을 위한 국공지 임차를 원하는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토지를 우선 뭐 할 수 있다? 임대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거기 또는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국공유지를 임차한 자가 임차일부터 몇 년 내, 여기 보세요. 임차에 따르면 몇 년? 2년 내 착공해야 되겠죠. 안 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4번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한 경우 자, 우선 감정가격이고 정책에 부응한다. 국민주택 규모인데 60 소형이다. 85제곱미터 임대주택 하겠다. 이럴 경우만 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럴 때만 결국 조성원가다 하는 것을 아시겠죠. 그 다음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리모델링 결의 찬성하지 않은 자 매도 청구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배웠죠. 그래서 틀렸네요. 옳은 것은 2번 뿐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갖다가 시행을 하는데 이제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여기서 준공검사 받기 전에 이제 감리라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거죠. 간선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아셔야 되겠죠. 간선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는 걸 정확히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간선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정확히 한다면 자, 이 경우에 보면 자, 종전의 백호 자, 보세요.
100호도 되고 이제 100세대도 됩니다. 이상. 그래서 조금 전에 이 법이 계속적으로 우리는 진행형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시험 볼 때까지 기점에서 시험 보는 날을 기준점으로 하는 게 이번에 특이하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지는 16,5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건설하겠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16,500제곱미터의 대지 건설하겠다. 자,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정확히 좀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무자가 누가 있느냐? 설치 의무자 따로 있습니다. 자, 사업주체가 하는 게 아니라 설치 의무자 따로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도로, 상하수는 지방자치 고유사무죠. 지방자치는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체통 같은 거는 최신형 국책사업입니다. 전기가스하는 공급하는 자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건 언제까지 하느냐? 이 간선 설치는 자, 사용검사 신청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비용을 갖다가 부담되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그 도로 같은 상하수 이런 거는 지방 고유사무잖아요. 그죠?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50%를 국가가 지원해 줄 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전기 같은 경우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중화를 요구할 수 있죠. 누구한테? 사업주체한테. 그러면 지중화를 요구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바로 뭐냐? 이것도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 지중화를 하게 되면 일반 전봇대에서 하는 것보다 가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지중화 요구했지? 50%를 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들이 해줘야 됩니다. 설치 의무자가 설치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업주체가 있으면 반환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검사 받고 나서 3년 내 상환받는다. 이런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보면 주택을 갖다 이제 건설할 데 있어서 기준이 있죠. 우리는 이 기준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크게 할 거 없고 뭐가 있냐면 기준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 기준이 있고 또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이 있습니다. 또 장수명. 자, 보세요. 우리가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대개 300세대 미만인 걸 알 수 있겠고 에너지 절약형도 1000세대 또 우리가 보면 여기 장수명도 1000세대. 자, 장수명은 국토장관이 고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급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인정합니다. 100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겠다. 그러면 장수명 주택에 대해서 인정해줘. 등급은 몇 가지를 할 수 있냐면 최우수, 일반, 양호, 일반, 우수, 일반. 그러니까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일정 등급 이상이 되면 결국 세제상 혜택, 행정상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에서는 법에 정한데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건폐율 115, 용적률 115 이렇게 가져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115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배웠었죠? 건축법에서 배웠었죠. 건축법에서 뭐 있었죠? 진행형 건축 물 때 조경은 85지만 용적률에 대해서 얼마? 115라고 배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관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 성능 등급 표시. 자, 이것도 1000세대 이상입니다. 요새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뭐죠? 이 소음 문제, 층간소음. 뭐 요새도 엄청 험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자, 특히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하는 걸 갖다 보면 우선 소음 관련 등급. 그래서 경량 충격, 중량 충격, 화장실 소음, 경계 소음, 소음 등급이 있고 두 번째는 리모델링에서 가변성, 수리성이 유의한 구조 관련 등급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조경, 일조 확보, 실내 공기 오염, 에너지 그래서 환경 오염에 대한 것이 있겠고 그다음 네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가서 약자 배려, 홈 네트워크 또 아니면 가서 안전, 방법 안전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서의 뭐가 있는가? 생활환경 등급이 있습니다. 그다음 화재, 소방, 피난 같은 소방 관련 등급이 있구나. 이 5가지 등급은 꼭 좀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닥 충격음에 대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데시벨까지 할 것 없이 취소할 수 있다와 하야하는 것. 자, 거짓 기타 부정 방법은 취소한다는 것 정확하게 좀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감리자라는 게 나온다 그랬어요. 분명히 무슨 자? 감리자. 그러면 이 감리자는 300세대를 기준으로 300세대 미만이다. 그러면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신관자가 될 수가 있겠고 뭐 그 다음에 법인체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 300세대 이상이면 건축감리 전문회사나 종합감리 전문회사가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 포인트가 된 건 이제 사용검사겠죠. 그럼 우리가 사용검사다 하는 것을 봤는데요. 자, 이 사용검사는 신청을 할 때 누가 하는 건가 정확히 좀 인식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이런 걸 한번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사업 주체가 사용검사권자한테 신청하는데 사용검사권자는 원칙이 누구냐? 시장, 군수, 구청장이구나. 아주 조심해 줘야 되겠죠. 사업계획 승인권자하고 다르다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같지 않다는 거. 여기는 누가 있다는 거? 구청장이 있다는 거. 그래서 도지사가 사업계획 승인해줬더라도 시장군수한테 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광역시장이 했더라도 구청장한테 받아야 된다. 다만 예외가 있다면 예외는 이겁니다. 국토장관 했다면 국토장관한테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사업 주체가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신청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사업 주체가 신청하면서 사용검사권자한테 주는데 이 사람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도덕이 있고 하나는 소위 표현하기를 좀 그렇지만 어쨌든 수험에 편하게 악덕읍주가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표현할게요. 부도가 남에 따라 자기가 이득을 얻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의도적으로 부도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봅시다. 원래는 사업 주체가 동별로 공사 전체 완료됐다. 완료됐으면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청 자체를. 그러나 어떤 경우가 있냐면 조건에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사업을 갖다가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해 사용검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죠. 사용검사권. 근데 여기 보세요. 사업 주체가 되는데 부도가 났다. 그러면 시공 보증자도 있겠죠. 이 역시 부도 났다. 그러면 입주 예정자 대표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입주 예정자 대표에서 입주 예정자 대표가 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주체 안 하고 있다. 그건 악덕이라는 거 아닙니까? 시용자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도 같이 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가서 신청하면 사용검사는 며칠 내에 해주는 교체냐? 15일 내에 해주는 교체. 주택법은 며칠 했죠? 7일, 건축법은 7일이죠. 주택법에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가져간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임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별로, 공구별로 했을 때 구획별로 났다. 당연히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입장이 있는 것이 있겠죠. 자, 공동주택의 경우는요. 자, 임시 사용할 때 가장 포인트가 그거예요. 공동주택의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완성된 동별로 가능하지만 세대별 입주도 가능하다는 게 정확히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입주 가능하다? 세대별 입주. 자, 그럼 이쯤 하면 이제 기출 체크 한번 봅시다.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주택건설사업 승인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그죠? 네, 2번 사업 주체가 파산하여 주택건설 사업을 계속할 수 없고 시공보증자도 없는 경우 입주예정자 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선정하여 잔여 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 받은 맞습니다. 다음 3번 주택건설 사업을 공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사용검사는 신청을 또 며칠 내? 15일 내. 또 공동주택의 동별로 사업 공사가 완료되어 임시 사용 승인 시장에 있는 경우는 대상 주택의 사업계획 내용이 적합하고 사업의 지장이 사용의 지장이 없는 때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할 수 있다. 맞죠? 세대별 임시 사용. 자, 다음 이제 사용검사 때 원래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이때 첨부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자 보수 보증과 관련됐을 때, 자, 이거와 관련된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장기 수선 계획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자 보수 보증금 다 되는 게 아니라 민간이 할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자 보수 보증금이 가서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이제 면제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예치를 해야 되지만 다만 면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고 따질 거 없습니다. 그냥 과거에 우리가 하자 보수 기간이 대개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짜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과거에는 이걸 갖다가 돌려줄 때는 통상 돌려줄 때는 12호, 20, 15, 15, 15% 이렇게 돌려주는 게 원칙이에요. 사용검사 끝나고 나서. 근데 여기는 무단 거주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됐다 그러면 10%가 면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5%가 면제되고 나의 55%, 75% 이렇게 면제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10% 면제 합산하면 35%. 그 다음에 나와서 합산하면 55%. 그렇죠? 합산하면 70%. 자, 면제 규정이 이걸 합니다. 이걸 다 합친다고 생각하면 돼. 10%. 나 이거 합치니까 35. 이거 합치니까 55. 자, 이거 합치니까 55에서 그러니까 70.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가서 오니까 가서 85. 그렇죠? 그 다음에 10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합산의 의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울 것 없이.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가 일반적인 건설에서 이루어진 걸 했죠. 그럼 다음 강좌는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